혹시 밤사이에 내 통장 속 돈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감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최근 대파 한 단에 8,000원이 넘는다는 뉴스 보셨죠?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의 가치를 물가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매일같이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파주에 사는 50대 박 부장님처럼 평생 모은 3억 원이 더 이상 든든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나와 그들이 속한 자산 계급이 다르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미 소수의 부자들은 철저히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자산 계급 7단계의 비밀, 지금 확인하지 않으시면 10년 후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현재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밤사이 세상이 또 얼마큼 변했는지 두려운 마음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 말입니다. 여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지켜온 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칠성 노인은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동네 어귀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빳빳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낡은 신문지가 들려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훑어보는 것은 40년 넘게 성실한 공무원으로 살아온 그의 유일한 낙이자 평생의 습관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숫자들은 그에게 위안이 아닌 생경한 공포로 다가왔다. 물가 상승률, 금리 인상, 자산 격차 같은 단어들은 마치 해독할 수 없는 암호처럼 그의 단단했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을 내고 있었다. 어이, 강공무원. 오늘도 출근 도장 찍으셨네. 껄껄 웃으며 다가오는 이는 평생의 친구 최만식이었다. 시장통에서 잔뼈가 굵은 최노인은 강 노인과는 삶의 궤적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강 노인이 국가의 녹을 먹으며 안정적인 길을 걸어왔다면 최 노인은 돈의 흐름을 맨몸으로 부딪히며 파도를 넘어온 사람이었다. 최 사장, 자네야말로 대단하네. 그놈의 장사는 지겹지도 않나. 강 노인이 퉁명스럽게 받아쳤지만 얼굴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둘은 평생을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최 노인이 강 노인의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신문 귀퉁이를 곁눈질했다. 또 그놈의 숫자들 보고 있구먼. 자네는 평생을 종이랑 숫자만 파더니 늙어서도 버릇을 못 고쳐. 그거 보고 있으면 쌀이 나와, 돈이 나와? 모르는 소리.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내 자리 하나라도 지키는 게야. 내 통장에 들어있는 3억이 그냥 3억인 줄 아나? 다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지켜내는 성벽 같은 돈이라고. 강 노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에게 통장 속 3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아들 민준을 키우며 남들 하는 것만큼은 해주고 싶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으로 뛰어온 세월의 훈장이었다. 비록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는 아니지만 파주에 소박한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고 아들 대학까지 보낸 뒤 남은 그 돈은 그의 남은 생을 지켜줄 철옹성이자 자존심 그 자체였다. 그는 이 성벽만 있다면 어떤 세상의 풍파도 막아낼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다. 최 노인은 그런 친구가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다. 그는 시장 바닥에서 돈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었다. 어제의 10,000원이 오늘의 10,000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 매일같이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알고 있었다. 칠성아, 성벽은 말이다.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제대로 쌓는 법이야. 자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적은 눈에 보이는 도둑놈이 아니야. 매일같이 자네 통장 속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시간이고 물가라는 놈이라고. 자네가 쌓은 성은 튼튼할지 몰라도 성 안의 땅이 조금씩 꺼지고 있는 거란 말일세. 됐네? 이 사람아. 아침부터 재수 없는 소리는. 난 자네처럼 요행을 바라고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장사치가 아니야. 내 방식대로 땀 흘려 모은 돈이 가장 안전한 법이야. 강 노인은 신문을 탁 소리나게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친구의 조언을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 자신과는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로 치부했다. 자신의 3억 원은 안전했고
아들 민준이 자리 잡고 결혼할 때쯤이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날 저녁 아들 민준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 견고했던 성의 대문을 부수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주말에 잠깐 찾아뵈어도 될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잠겨 있었다. 강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늘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툰 아들이었다. 그저 오랜만에 아비 얼굴이 보고 싶겠거니 기특한 마음에 그는 주말 내내 아들이 좋아하던 갈비찜이며 나물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다. 주말 오후 민준이 어두운 얼굴로 집에 들어섰다. 강노인은 애써 아들의 표정을 외면하며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 밥상을 내밀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숟가락 소리만이 오갔다. 밥을 반쯤 비웠을까 민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강노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들의 얼굴에는 지난 몇 년간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깊은 절망과 좌절이 새겨져 있었다. 민준은 2년 전 친구와 함께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강노인은 비록 탐탁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꿈을 묵묵히 응원해 주었다. 그것이 아비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냐. 너무 기죽지 마라. 다시 시작하면 돼. 강노인은 애써 태어난 척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민준의 다음 말은 그의 무너지는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그냥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빚이 너무 많아요. 빚 얼마나 되는데? 민준은 차마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숫자는 강노인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1억 5천만 원. 29세 이하 가구주의 평균 부채가 5천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신문 기사를 스쳐 지나가듯 본 기억이 났지만 그것이 자신의 아들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1억 5천.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벽의 절반을 단번에 허물어야 하는 액수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 돈을 막지 못하면 저는 신용불량자가 돼요. 평생을 빚쟁이로 살아야 해요. 제 인생은 그걸로 끝이에요. 민주는 끝내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아들의 무너진 모습 앞에서 강노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과 아들의 인생.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다. 월 250만 원씩 아껴 쓴다 해도 10년은 좋게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의 노후 자금. 그 생존 자금이 아들의 눈물 앞에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강노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결국 평생을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통장을 해지하기로 결심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통장 잔고의 앞자리 숫자가 3에서 1로 바뀌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 절반이 공중으로 증발하는 듯한 허탈감에 휩싸였다. 돈을 붙이고 며칠 뒤 아들에게서 짧은 문자 메시지가 왔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는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12글자가 뭐라고? 강노인은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다. 괜찮다. 아들 인생을 살렸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다. 남은 돈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면 된다. 그는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자기 위안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정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병원비 고지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고 시장에서 8,000원짜리 대파 한 단을 들었다 놨다 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친구 최노인이 했던 말이 독침처럼 귓가에 박혔다. 성안의 땅이 꺼지고 있다는 그 말이 이제야 현실의 공포로 다가왔다. 자신은 여전히 월급을 받던 시절의 사고방식에 갇혀 노동소득이 끊긴 세상에서 자본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계급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과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팔아 겨우 돈을 모으는 사람들. 자신은 후자에 속했고 아들 민준 역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한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세상의 변화를 깨달았더라면 7천만 원만 있어도 연 7% 수익률로 굴리면 월 41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노후와 아들의 미래가 이렇게까지 위태로워지지는 않았을 텐데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부는 공원 벤치에 강 노인이 홀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곁으로 최 노인이 다가와 말없이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다. 아들 문제는 잘 해결됐나? 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친구의 헬쑥해진 얼굴에 모든 답이 쓰여 있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강 노인이 죄인처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만식아, 내가 틀렸던 것 같다. 나는 내 성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성은 포탄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아니더군. 성벽 밑에서부터 야금야금 파고드는 흰개미떼에 무너지는 거였어. 나는 그 흰개미떼가 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던 게야.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친구의 처절한 고백에 최 노인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칠성아, 자네 잘못이 아니야. 우린 그렇게 배우고 살았어.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서 저축하면 된다고. 세상이 우리보다 더 빨리 변해버린 거지. 하지만 말이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무너진 성터 위에도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법이라고. 최 노인의 말에 강 노인이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나. 내 나이가 몇인데. 그때 최 노인이 강 노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시장 바닥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크고 단호했다. 칠성아, 지금 자네에게 남은 그 돈이 그냥 돈으로 보이냐? 그건 숫자가 아니야. 내가 평생 흘린 땀이고 아들을 살려낸 아버지의 사랑이고 내 남은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마지막 기회다. 그게 최선이었냐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텐가? 최 노인의 마지막 한마디는 강 노인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그게 최선입니까? 아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내어준 것이 최선이었을까? 아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 최선은 아니었다. 진짜 최선은 아들에게 돈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돈으로 자신의 노후를 지키고 더 이상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아들에게도 이 지긋지긋한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어야 했다. 그날 이후 강 노인은 달라졌다. 그는 최 노인의 도움을 받아 생전 처음으로 분산 투자라는 것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주식이니 펀드니 하는 것들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 여겼던 그가 경제 뉴스를 보고 작은 돈으로나마 투자를 시작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자신의 남은 인생과 언젠가 다시 일어설 아들을 위해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만 했다. 어느 봄날 강 노인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아버지, 저예요. 조그만 가게 하나 얻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밝고 힘찼다. 강 노인은 전화기를 붙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3억 원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절반은 아들의 미래를 위한 걸음이 되었고 남은 절반은 자신의 남은 삶을 지탱할 씨앗이 되었다. 그날 파주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따뜻했다. 날이 좋아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다는 막연한 희망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강 노인은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자산이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돈에 대해 더 치열하게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오늘은 또 어떤 기분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단단하고 평온할 것이라는 믿음. 여기 거센 세상의 파도 앞에서 자신만의 방주를 미리 준비하여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까지 안전하게 지켜낸 한 현명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진우 씨의 아침은 북한산 둘레길의 흙냄새와 함께 시작된다. 대기업에서 30년간 쉼 없이 달려온 그는 정년퇴직 후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을 오르며 하루를 연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신문지 대신 등산용 스틱과 작은 보온병이 들려있다. 정상 부근의 약수터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멀리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것은
치열했던 지난 세월을 보상받는 그만의 평화로운 의식이다. 기준금리 동결, 주가 변동성, 부동산 시장 침체 같은 뉴스 속 단어들은 더 이상 그에게 해독 불가능한 암호가 아니었다. 10년 전부터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며 차곡차곡 공부해온 경제의 흐름이자 그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나침반이었기 때문이다. 김 부장. 아니, 이제 김 선생이라고 불러야 하나? 여전히 신선 노름이구먼. 숨을 헐떡이며 올라온 이는 입사 동기이자 오랜 친구인 박상태 씨였다. 박 씨는 퇴직 후 유일한 낙이 부동산 채널 시청인 사람이었다. 김진우 씨가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연금, 배당주, 채권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친구이기도 했다. 박 사장, 자네야말로 아직도 그놈의 아파트 소리에 귀가 솔깃한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김진우 씨가 웃으며 받아치자 박 씨는 그의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남는 건 땅이랑 집뿐이야. 자네처럼 그 위험한 주식이니 펀드니 하는 건 난 못 믿어. 내 퇴직금 2억은 장롱 밑에 넣어두는 한이 있어도 은행 예금에서 단 한 푼도 안 뺄 걸세. 상태야. 지금 같은 세상에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게 가장 위험한 투자라는 건 아직도 모르겠나? 돈의 가치가 매일 밤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고. 내가 가진 1억 8천만 원이 그냥 통장에 잠자고 있었다면 지금쯤 1억 5천만 원의 가치도 안 됐을 걸세. 김진우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에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돈 불리기가 아니었다. 아내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하고 손주들에게 용돈 한번 시원하게 줘보고 싶은 소박한 꿈을 지켜줄 생명줄이었다. 무엇보다 혹시 모를 자식들의 위기 앞에서 돈이 없어서라는 무력한 말 대신 아빠가 도와줄게라는 든든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그는 이 견고하게 짜인 시스템만 있다면 남은 인생의 어떤 풍파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박상태 씨는 그런 친구가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평생 한 방을 노리며 부동산 투자에만 매달려왔다. 돈이란 움켜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세상에 풀어놓는 순간 남의 것이 된다고 굳게 믿었다. 진우야, 성벽은 말이다. 높고 두껍게 쌓아야 하는 법이야. 자네처럼 여기저기 문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느 문으로 도둑이 들지 어찌 아나? 나는 딱 하나. 강남 아파트라는 제일 튼튼한 성문 하나만 믿을 걸세.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성 안의 백성들이 굶주리면 무슨 소용인가. 나는 성벽을 조금 낮추더라도 성 안에 우물을 파고 밭을 일구는 걸 택한 것뿐이야. 내 방식대로 공부하고 준비한 결과가 가장 안전한 법이라고. 김진우 씨는 보온병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친구의 조언을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생각, 자신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여겼다. 자신의 자산관리 시스템은 안전했고 아들 지훈이 언젠가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설 때쯤이면 현명한 조언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날 저녁 아들 지훈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의 지혜를 시험대에 올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버지, 저 지훈이에요. 주말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뵈려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중하고 무거웠다. 김진우 씨는 직감했다. 아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 찾아왔음을. 그는 주말 내내 아들과 나눌 깊은 대화를 위해 마음의 준비를 했다. 토요일 오후 지훈이 비장한 얼굴로 서류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섰다. 김진우 씨는 아들을 서재로 이끌었다. 아들이 내민 것은 서툴지만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푸드테크 스타트업 사업 계획서였다. 아버지 오랫동안 준비한 꿈입니다. 이걸로 세상에 없는 새로운 배달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김진우 씨의 심장이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아들의 얼굴에는 무모한 열정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진지한 고뇌가 새겨져 있었다. 지우는 대학 졸업 후 IT 대기업에서 3년간 실무를 익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사업을 구상한 것이었다. 그래, 좋은 꿈이다. 그래서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뭐지? 김진우 씨는 차분하게 물었다. 지훈의 다음 말은 그의 준비된 마음에 돌을 던졌다. 초기 자본금이 8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목숨 걸고 성공해서 몇 배로 갚겠습니다. 8천만 원. 34세 이하 청년 창업의 평균 초기 자본금이 7천만 원대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났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아들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다. 8천만 원. 그가 30년간의 땀으로 쌓아 올린 노후 자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아들의 꿈을 위해 자신의 노후를 담보 잡아야 하는 선택의 기로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을 건 도전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저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지우는 무릎을 꿇는 대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아들의 반짝이는 눈빛 앞에서 김진우 씨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평생을 지켜온 자산과 아들의 미래, 그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켜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냥 돈을 내어주는 것은 아들을 불확실한 전쟁터에 총 한 자루 없이 내보내는 것과 같았다. 며칠간 김진우 씨는 아들의 사업 계획서를 자신의 일처럼 파고들었다. 밤에는 관련 서적을 읽고 낮에는 세무사와 변호사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는 결코 자신의 노후 자금을 증여라는 이름으로 떼어줄 생각이 없었다. 대신 아들의 첫 번째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아들을 다시 서재로 부른 김진우 씨는 자신이 검토한 내용을 담은 서류를 내밀었다. 지훈아, 내 꿈을 응원한다. 하지만 아빠는 내게 8천만 원을 그냥 줄 수 없다. 그건 너와 나, 우리 모두를 망치는 길이다. 지훈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치는 것을 보며 김진우 씨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대신 아빠가 내 회사의 1호 투자자가 되겠다. 초기 자본금 8천만 원 중 4천만 원은 아빠가 지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내가 직접 정부의 청년 창업자금 대출을 통해 마련해라. 그 과정에서 내 사업 계획서는 훨씬 더 단단해질 거고 너는 돈의 무서움을 배우게 될 거다. 아빠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돕겠다. 이게 내가 내 꿈을 진정으로 응원하는 방식이다. 아들에게 8천만 원을 그냥 주는 것은 쉬운 길이었다. 하지만 김진우 씨는 그것이 최선이 아님을 알았다. 진짜 최선은 아들에게 돈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돈을 만들고 지키고 불리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었다. 자신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동시에 아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생존법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었다. 그날 이후 부자는 단순한 부자 관계를 넘어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김진우 씨는 자신의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 아들의 사업을 도왔고 지우는 아버지라는 든든한 멘토 덕분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그의 노후 자금 1억 8천만 원에서 나간 4천만 원은 사라진 돈이 아니라 아들의 미래와 자신의 노후 모두에 투자된 가장 가치 있는 성장주가 되었다. 1년 뒤 어느 봄날 김진우 씨 부부는 아들이 만든 앱으로 주문한 샐러드를 먹으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아들의 회사는 비록 작지만 매달 꾸준히 성장하며 업계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이 되어 있었다. 여보, 우리 지훈이 다 컸지? 이제 아빠보다 나은 사업가가 될 거야. 아내의 말에 김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휴대폰에는 아들 회사로부터 받은 첫 분기 배당금 입금 알림이 떠 있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 어떤 돈보다 값지고 달콤했다. 그의 1억 8천만 원은 줄어든 것이 아니었다. 일부는 아들의 꿈을 키우는 걸음이 되었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배당주와 연금 속에서 여전히 그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날 북한산 위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선명했다. 김진우 씨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자산이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돈에 대해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현명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방금 보신 강칠성 어르신의 이야기가 혹시 남의 일처럼 들리시던가요?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사셨는데도 노후가 불안하다니. 참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바로 오늘날 많은 우리 시니어 세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나온 나라 통계만 봐도요. 노인 가구의 거의 절반이 은퇴 후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감당할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돈만으로 예전처럼 쓸 수 있는 가구는 열에 서너 밖에 안 된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그러니까 살고 계신 집 한 채에 몽땅 묶여 있다는 겁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서 마련한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태반인데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으니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 거죠. 은행에 넣어둔 예금이나 적금은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요. 은행 이자가 푼돈이라고 하는 게 괜한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의 가치가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는 셈이니까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경제 흐름에 너무 어둡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금융문맹이라고 부르더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금융이해 점수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낮다고 해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만 하셨지 돈을 굴리고 불리는 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칠성 어르신처럼 시간과 물가가 내 돈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잡한 금융상품은 어렵게만 느껴지고 안타깝게도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 겁니다. 실제로 금융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우리 어르신들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겠어요. 요즘 젊은이들 빚 없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20대 아들 평균 빚이 5천만 원이 넘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빚이 거의 1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강노인 아들처럼 빚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한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50대, 60대 부모님 10명 중 7, 8명은 자식한테 평균 6천만 원에 가까운 목돈을 지원해줬고 같이 사는 자식에게는 매달 70만 원이 넘는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 세대가 갑자기 가난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식을 구하려다 내 노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김진우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김진우 씨는 노후를 위태로운 모래성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지혜로운 방주로 만들었죠. 비결은 간단합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오랜 격언을 충실히 따른 겁니다. 은퇴 전부터 연금, 배당주, 채권처럼 자산을 여러 곳에 똑똑하게 나눠두었죠. 요즘에는 투자자의 나이에 맞춰서 젊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산을 불리다가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저절로 안정적인 배당형 자산으로 비중을 옮겨주는 그런 똑똑한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진우 씨가 자식 문제를 해결한 방식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아들의 사업에 무작정 돈을 대준 게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자가 되어주었죠. 아들에게는 정부 지원 대출을 활용해서 돈의 무서움을 알게 하고 본인은 지분 투자를 통해 아들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쥐어준 게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돈을 만들고 불리는 법을 배우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이런 금융 교육이 아닐까요? 결국 두 분의 차이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내 돈을 스스로 지키고 불릴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현명한 원칙을 세우는 지혜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니어 세대도 돈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집 한 채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내 자산을 여러 곳으로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고 자식을 지원하더라도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태로운 모래성이 아니라 튼튼한 방주로 만드는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지원 사업과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들은 청년들이 창업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바로 돈 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정보 부족, 경험 부족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크게 보면 사업화 자금 지원, 교육과 멘토링, 그리고 창업 공간 지원까지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생애 최초로 기술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중심 대학 청년 예비 창업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제품을 만들거나 특허를 내고
사업 모델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평균 4,700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정말 든든하죠? 또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청년 창업가들에게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분들도 걱정 마세요.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시제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라면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있고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을 위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창업한 지 3년에서 7년 정도 된 기업이라면 창업도약 패키지를 통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사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책자금 대출도 빼놓을 수 없죠.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용 창업자금, 대출은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창업 준비 중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연 2.5%의 고정금리로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하고 기업당 최대 1억 원, 기술이나 제조업 기반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자금이나 운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정말 유용하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와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청년 고용 연계자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혹시 사업에 실패하셨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창업자금 대출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보세요. 자금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과 멘토링입니다. 창업중심대학에서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멘토링은 물론이고 마케팅, 투자 유치, 판로 확대, 심지어 글로벌 진출까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도 창업 아이디어 구상부터 실제 사업화 단계까지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창업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청년 전용 창업자금 대출도 단순히 자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멘토링을 함께 제공하는 종합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 피어가게는 미소금융 창업 자금을 이용하는 초기 창업자 20명을 선정해서 1:1 맞춤형 컨설팅, 세무상담, 가게 로고 제작까지 도와준다고 하니 초기 창업자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창업 공간도 중요한 문제인데 창업중심대학에서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사무실 입소나 준입소 방식으로 업무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서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들도 있으니 사무실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기술 지원이나 다른 정책 사업들과 연계해서 청년 창업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패키지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고요. 초기 창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울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자 보증도 있습니다. 보증 한도는 3천만 원에 보증 기간은 5년까지 가능하니 초기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울 청년 지역 연계형 창업 지원은 서울 청년들이 전국 18개 지역과 협력해서 지역 특색을 살린 창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나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주로 K-스타트업 누리집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중소벤처24,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사업별 공고는 보통 연초인 1월에서 2월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K-스타트업 창업지원 포털 같은 곳에서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은 꽃이 다시 피어나는 겨울나무처럼 우리의 삶 또한 계절을 품고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피워냅니다. 젊음의 열정을 지나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쁨과 때로는 아픔을 마주하며 걸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 평화롭게 매 순간을 감사하며 지혜롭게 채워나가십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돌보고 벗들과 정겨운 시간을 나누며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 용기 있게 도전하며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은 채 노년의 아름다움을 활짝 꽃피웁니다. 그분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의 깊이와 다가올 내일에 대한 따뜻한 희망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예기치 못한 건강의 그림자나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함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갇히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모습 또한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노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깊이 되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결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채널을 통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가꿀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작은 실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한 노년을 향한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뎌 보면 어떨까요? 첫째,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동네 한 바퀴 산책으로 몸을 깨우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며 스스로를 아껴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세상과의 연결을 놓지 마세요. 오랜 친구들과의 따뜻한 교류를 이어가고 지역 사회의 동호회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있는 활력을 느껴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배우는 것도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소중한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지혜를 발휘하세요. 평생 배우고 싶었던 취미나 외국어를 시작해보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은 우리 삶의 끊임없는 활력과 성장의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찾아주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넷째,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작은 노력들을 잊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노후 자금을 점검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큰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관심과 준비가 큰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없는 배움과 성장의 연속입니다. 비록 세월의 흔적이 깊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언제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주세요.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정보를,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때로는 새로운 영감을 선물하며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 각자의 삶은 그 자체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야기이며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찬란한 미소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